오늘 이제 할 내용은 그 저희가 AWS 대표적인 이제 스트리밍 스토리지라고 얘기하는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하고 그 메이지 서비스 카프카 이 두 개에 대해서 비교를 할 텐데요. 그래서 크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러면 저 두 가지 그 컴포넌트가 주로 이제 실시간 데이터 분석할 때 사용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그러니까 어떠한 컴포넌트로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 둘의 차이점도 있지만 또 공통점도 있기 때문에 그 공통적인 부분이 약간 아키텍처 상에서 그 내부적인 아키텍처 구조에서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 공통적인 부분 외에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그걸 또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구조적인 문제랑 그 동작 면에서 좀 차이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들이 그런 구조적인 차이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라든가 매트릭에서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객분들이 이 두 가지 솔루션을 사용하셨을 때 또 이제 그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저렇게 어떤 매트릭을 보는 게 좋냐 그런 질문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두 가지 솔루션을 사용했을 때 주로 어떠한 아키텍처로 이제 많이 설계를 할 수가 있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한 네 가지 정도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끝내는 식으로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시스템들이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는지 이제 먼저 얘기를 드릴 거고 거기 내에서 이제 그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나 MSK가 어떤 구성 요소의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배치 시스템부터 생각을 해보면 보통 배치 시스템이 지금 보이시는 그림처럼 맨 왼쪽에 이제 데이터 소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이제 실제 그 데이터 소스를 소비하는 컨슈머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데이터 소스를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 저장된 결과를 가지고 뭐 시간별 배치를 실행을 한다든가 일별 배치를 실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배치 프로세스를 해서 이제 그 결과를 다시 어떤 곳에 저장을 하는 이런 식의 그 구성을 보통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배치 처리라면 데이터들이 한번 모아져 있는 상태고 그 모아 있는 거를 배치 처리를 하기 위한 저장소로 옮기는 이런 작업을 할 텐데 이 주기가 상당히 길죠. 이미 데이터가 모아져 있는 상태니까. 근데 이제 실시간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자체가 이제 스트림 형태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리밍 형태에 들어온 데이터를 약간 일정하게 모아서 이쪽 배치 처리하는 쪽에 그 넘겨주기 위해서 보통 스트리밍 스토리지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소스 쪽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스트리밍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그 데이터를 스트리밍 스토리지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스트리밍 인젝션 같은 이런 솔루션을 써서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 스토리지에서 배치 처리를 하는 쪽으로도 보내주기도 한데 실시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실시간 처리를 할 수 있는 이쪽에 있는 실시간 프로세서, 스트림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쪽으로도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스트림 프로세스 과정을 거친 결과를 이제 실시간용 뷰에 저장을 하고 그걸 이제 소비하는 이제 보통 이런 구조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스트리밍 프로세스 처리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런 배치 레이어하고 이제 다른 이름을 줘서 이제 스피드 레이어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큰 구조로 보면 실제 데이터 소스 역할을 하는 스트리밍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배치 처리하는 배치 레이어 그리고 이제 실시간 처리하는 스피드 레이어 그리고 이제 배치 레이어와 스피드 레이어 결과를 저장해서 실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 서비스를 해주는 서비스 레이어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런 구성의 아키텍처를 이제 람다 아키텍처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제 이런 모양에서 그 조금 더 추상화 시켜보면 이제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데이터 소스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 소스를 그 소비하는 데이터 싱크 쪽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저 데이터 소스를 의 데이터를 변경해주는 이제 스트림 프로세스라는 게 있을 거고, 이제 그 스트림 프로세스가 일정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잠깐 동안 버퍼링을 해주는 그런 스트리밍 스토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소스 쪽에서 스트리밍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넣어주기 위한 이제 스트리밍 인제스션, 이런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사실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구성 요소 중에서 실제 그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과 그 MSK는 스트리밍 스토리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그 솔루션들이 스트리밍 스토리지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그거를 약간 그 내부 구조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이런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하고 이 MSK, 이제 이거의 그 큰 특징을 이제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아니면 이제 한마디로 과연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하고 MSK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면 보통 이제 하는 말이 그 디스트리뷰트드 뭐 메시지 큐다, 아니면 디스트리뷰트 이벤트 큐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건 스트리밍 스토리지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중요한 특징 중에서 두 가지 저런 그 단어들에서 저희가 이런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하고 MSK의 그 특징을 뽑아볼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냥 큐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보장해주는, 피포라는 순서를 보장해주는 어떤 큐의 역할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얘가 디스트리뷰트, 그러니까 분산 처리가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냥 인메모리가 아니라 어딘 디스크 같은 걸 사용하는, 그러니까 스토리지 역할을 하는, 이제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좀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제 아키텍처가 어떻게 이 내부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Q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Q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메모리에 저희가 이제 그 P4 Q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Q를 썼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순서를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입력을 한 것을 먼저 소비를 시키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될 텐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인메모리로 사용되는 그런 Q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만약에 그 왼쪽에 보이는 이런 그 프로듀서가 이렇게 많아진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이 큐에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 큐를 이런 그 프로듀서 쪽에 들어오는 이런 트래픽을 모두 받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통 웹서버에서도 오토 스케일을 할 때 그 방법처럼 스케일 업을 할 거냐, 아니면 스케일 아웃을 할 거냐, 이제 이런 두 가지 그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스케일 업을 한다면 이 큐에 뭐 큐를 갖다가 더 큰 큐를 쓰겠죠. 이렇게 바깥에 보이는 이런 큰 원통처럼. 그런데 만약에 스케일 아웃을 하겠다면 저 지금 이렇게 이 안쪽에 보이는 이런 큐처럼 동일한 큐를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서 이제 그 여러 프로듀서들이 계속 풋을 하더라도 이거를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MSK나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이 스케일 아웃이라는 전략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디스트리뷰트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듀서가 여러 개 있었을 때 이 MSK나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 저런 동일한 키를 내부적으로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큐를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저희가 샤드라는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 카프카 같은 MSK에서는 이제 파티션이라는 이름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넘버링을 해서 뭐 샤드 1, 샤드 2, 뭐 샤드 3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실제 그 프로듀서 쪽에서 이제 레코드를 넣어줄 텐데,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밀어 넣어줄 텐데, 그러면 저 데이터를 이런 각각의 샤드나 파티션으로 어떻게 분배를 할 거냐. 그러면 이제 그 분배 전략이 필요하죠. 예, 단순히 그냥 큐만 늘려놓고 이 중간에 있는 한쪽 큐에다만 계속 넣게 되면 사실상 늘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 부하 분산을 하기 위한 이제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해시 펑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 프로듀서가 데이터를 넣어주면 이 해시 펑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 이 분배할 때 분배가 되는 그 데이터는 어떤 거냐? 보통 이제 파티션 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프로듀서가 데이터를 넣어줄 때 같이 주면 이 파티션 키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 여러 개의 샤드나 파티션으로 이제 분배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 프로듀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개의 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더라도 이제 분산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컨슈머 입장에서도 컨슈머들이 이렇게 더 추가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컨슈머들이 각각의 샤드에 붙어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읽어가게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퍼포먼스 자체를 이제 그 동일한 큐를 이렇게 스케일 아웃 시키는 전략을 써서 성능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그 컨슈머들이 하나의 컨슈머 그룹으로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큐가 있는, 내부적으로는 여러 개의 큐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 외부에서 볼 때는 하나의 커다란 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MSK나 그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디스트리뷰트 큐다 이제 이런 말을 쓰고, 그렇다면 왜 이제 스트림 스토리지라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 스토리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통의 그 인메모리 큐를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이제 큐라는 게 한 번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가면,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여기 내부 큐를 하나 보시면 만약에 두 번째 자리 2번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컨슈머가 컨슈머를 하게 되면 실제 이 앞에 있는 것까지는 다 이렇게 읽어간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예, 더 이상 이제 다른 컨슈머가 읽어가려고 했을 때 이 데이터는 없어지는 형태가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과 MSK에서는 그 데이터를 어떤 특정 컨슈머가 데이터를 읽어갔다고 해서 그 데이터를 그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남겨둡니다. 이렇게 남겨두고, 그리고 그 다음 읽어갈 위치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큐라면 만약에 내가 뭐 4번을 읽었다. 4번, 4번, 그 4번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를 읽었다고 하면 그 앞에 거를 전부 다 읽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데이터가 없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런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과 MSK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읽어갔다고 해서 이거를 그 데이터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남겨놓고 그 데이터를 읽어가는 위치만 바꾸는 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다시 이 동일한 이 샤드에서 다시 이제 여기에서 다른 컨슈머가, 그러니까 지금 2번 인덱스를 읽어가려고 했을 때 충분히 읽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데이터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갔다고 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다음 위치만 저장을 해놓고 데이터는 남겨놓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무한정 남겨놓냐?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보통 이제 MSK나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 같은 경우에 리텐션이라는 개념을 둬서, 그러면 이 내부적인 이 내부 그 큐 안에 들어온 데이터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을 할 거냐. 그 기간은 뭐 24시간 아니면 일주일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으면 이제 가장 오래된 놈부터 그 자동으로 삭제를 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그 뭐 자바로 그 JVM 언어인 자바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가비지 콜렉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저희가 리텐션이라 하는 그 설정을 한 거에 맞춰서 이제 삭제를 해준다는 거죠. 예, 그런 특징 때문에 얘가 이제 스트리밍 스토리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큰 큐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여러 개의 큐들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가 그런 여러 개의 큐들을 샤드라든가 아니면 파티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를 나누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쓰기랑 읽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통 큐라면 데이터를 읽어갔을 때 그 읽어간 위치에 있는 데이터들이 사라지게 돼 있지만, 지금 MSK나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저장을 하고 있다가 다음 읽어간 위치만 그 변경을 시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컨슈머나 아니면 다른 컨슈머 그룹들이 동일한 샤드에서 이미 다른 똑같은 데이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갈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스트리밍 스토리지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이런 스트리밍 스토리지를 활용을 했을 때, 특히나 그 실시간 분석이나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 같은 걸 구성을 했을 때 스트리밍 스토리지를 사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걸 좀 살펴보면, 일단은 이 왼쪽에 보이는 이제 프로듀서가 있고 뒤에 이제 컨슈머들이 있는데, 이 사이에 스트리밍 스토리지 역할을 하는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나 MSK를 넣었을 때 이 프로듀서 컨슈머를 디커플링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프로듀서에서 그 프로듀서는 상당히 빠르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뭐 컨슈머들은 좀 느리게 소비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에 그 두 개 자체가 디커플링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안 주고, 여기에 그런 그러니까 프로듀서 생산한 데이터를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버퍼링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퍼시스턴트 버퍼 역할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큐를 하나 둠으로써 다양한 프로듀서들이 주는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이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중간에 이 큐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프로듀서와 이런 컨슈머를 연결할 때 이런 식으로 1대1로 하나씩 다 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메쉬 형태가 되겠죠. 복잡할 텐데, 이렇게 큐를 하나 둠으로써 그냥 모든 다양한 프로듀서들이 하나의 큐에다만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럼 그걸 한 번에 받아서 또 이제 컨슈머들은 그대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큐이기 때문에 이제 그 프로듀서가 생산한 입력한 순서대로 이제 컨슈머들은 소비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큐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단일 큐 안에 이 내부적인 단일 큐, 그러니까 즉 샤드 안에서는 순서가 보장이 되지만 샤드와 샤드 간의 순서는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탈 오더링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 샤드나 파티션 안에 파셜 오더링만 보장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내부적으로 여러 개의 큐를 사용하니까, 즉 샤드가 여러 개 있고 파티션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컨슈머들이 동시에 데이터를 소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떤 샤드로 데이터를 저장할지가 이 파티션 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실제 뭔가 파티션 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일한 어떤 성격의 데이터라든가 함께 처리하면 좋은 데이터를 약간 그룹핑 해놓을 수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룹핑한 상태에서 동시에 이제 컨슈머들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맵 리듀서 같은 역할을 하니까 약간 스트리밍 맵 리듀스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스토리지로서 지금 MSK나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썼을 때는 이러한 한 6가지 정도의 이제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실제 이 둘의 차이는 그러면 어떤 거냐? 실제 구조 자체는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거가 저희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MSK는 사실상 이제 카프카라고 하는 오픈 소스를 저희가 메이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카프카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프카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시면, 카프카는 브로커라고 하는 이런 서버들이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클러스터링 돼 있는 구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브로커들은 이제 주키퍼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러면 이 브로커들이 약간 EC2 인스턴스나 아니면 어떤 VM이나 아니면 이제 물리적인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물리적인 어떤 서버 위에 실행이 되고 있는 그런 웹서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 데이터는 어떤 형태로 들어오냐고 하면 논리적으로 토픽이라고 하는 거가 만들어지고, 그 토픽에다 데이터를 넣어주면 이런 각각의 토픽들을 이제 브로커들이 토픽 단위로 들어오는 그 데이터를 브로커들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파티셔닝해서 나눠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파티션 형태로 나눠서 저장을 하고, 이 데이터가 잃어버리지 않게 이제 복제를 또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로 복제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형태고, 그래서 그러니까 복제본이라든가, 그래서 어떤 복제본에 어떤 게 실제 이제 프라이머리고 어떤 게 이제 실제 리플리케이션인지 이제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한다든가,
그리고 이런 브로커들, 이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이 브로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주키퍼라는 걸 사용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컨슈머는 이제 이런 토픽만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읽어가는 이런 형태가 돼 있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런 카프카를 AWS EC2 위에 설치를 하고 사용하신다면 이제 브로커 같은 거 설치하고 주키퍼 설치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MSK를 쓰시면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 있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설정으로 몇 개의 브로커를 쓸 건지,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브로커들이 사용할 이제 파티션, 그러니까 토픽의 개수라든가 파티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은 어떠냐?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은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도 이제 있으실 텐데, 사실상 이런 내부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고 그냥 논리적으로 스트림이라고 하는, 즉 그 MSK 카프카의 토픽이라고 하는 것과 대응이 되는 이런 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면 이 스트림은 또 여러 개의 샤드, 즉 여기 있는 파티션하고 매핑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 여러 개의 샤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MSK는 이런 구조나 이런 것들 전혀 아실 필요 없고 그냥 스트림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이 스트림은 여러 개 몇 개의 샤드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스트림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스트림이 몇 개의 샤드로 구성될지 이것만 이제 결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파티션 키를 정해서 넣어주면 이제 알아서 이렇게 분배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구조적으로는 비슷하면서 실제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다른 점, 이제 그 점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운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그 MSK 같은 경우는 저 MSK 각각의 클러스터를 몇 개를 가져갈 거냐, 즉 하나의 그러니까 브로커를 한 뭐 100개쯤 만들어서 거기에다 모든 데이터를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큰 클러스터를 만들 거냐, 아니면 10개씩 해서 한 10개 정도의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거냐, 이제 이런 식의 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저 클러스터를 만약에 10개를 여러 개를 만들든 한 개를 만들든 뭐 그건 상관없이 그러면 브로커는 몇 개 정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쓸 거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MSK를 쓰실 때는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브로커당 토픽은 최대 몇 개까지 우리가 할당을 해서 쓸 거냐, 이제 요걸 고민하시면 되는데, 근데 키네시스에서는 저 클러스터랑 브로커의 개념은 없고 저 토픽하고 대응이 되는 이제 스트림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스트림을 몇 개를 할 거냐, 이제 스트림을 이제 한 개만 쓸 거냐 아니면 여러 개를 쓸 거냐, 이제 요거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토픽에서 파티션은 몇 개를 할 거냐, 이거 똑같이 이제 그러면 하나의 스트림당 그 샤드는 몇 개를 할 거냐, 그러니까 스트림을 여러 개 만들고 각각의 스트림별로 이제 다른 개수의 샤드를 이제 만들어서 쓸 건지 아니면 동일한 개수의 샤드를 쓸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저희가 이제 만약에 프로비저닝을 해서 그러니까 성능을 더 올리고 싶다. 네, 프로비저닝을 해서 성능을 더 올리고 싶다 했을 때 MSK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로커로 이루어진 클러스터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해서 성능을 올리는 그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로커를 더 추가를 한다든가, 예,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키네시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스루풋 기반으로, 예, 저희가 풋을 몇 번 하고 get을 몇 번 할지 이제 이거 기반으로 실제로 이제 프로비저닝 하는 그런 모델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MSK 같은 경우는 카프카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파티션을 늘릴 수는 있는데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키네시스 같은 경우는 저 파티션하고 대응이 되는 개념인 샤드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간 시간대에는 트래픽이 많기 때문에 이제 파티션 수를, 그러니까 샤드 수를 이렇게 쭉 늘렸다가 야간에는 이렇게 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리밍은 가능하지만
이제 MSK 같은 경우는 파티션을 한번 늘려놓으면 주간 시간대에 트래픽을 받기 위해서 파티션을 늘렸다고 하면 그걸 야간에 늘릴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저 MSK가 이제 오픈 소스 카프카는 이제 실제 나온 지 꽤 오래되고 오랫동안 이제 사용이 된 서비스인데, 그렇지만 저거를 저희가 매니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한 거는 최근 한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로 그 다른 AWS 다른 서비스랑 이렇게 통합하는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다른 서비스랑 연계해서 쓸 때 아직 연계가 잘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쓰신다면 이제 대부분의 모든 AWS 서비스랑 연동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전에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MSK랑 람다를 같이 쓸 수가 없었는데, 이제 지금은 MSK도 이제 람다랑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좋아지긴 했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아마 통합이 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크게 4가지 정도 좀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 만약에 저것들을 그 MSK나 키네시스 그 데이터 스트림을 이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매트릭을 봐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어떤 매트릭을 보면 좋은지를 이제 판단하시려면 이 구조를 보시고 저 구조에서 문제가 생길 만한 지점을 이제 예상을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매트릭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앞서 슬라이드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그대로 가져와 본 건데, 이제 어차피 저런 MSK는 저런 브로커랑 주키퍼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장애가 날 포인트를 찾아본다면 주키퍼에서 장애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키퍼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저런 브로커들도 그 VM이라든가 아니면 EC2 인스턴스나 아니면 물리적인 서버 위에서 실행되는 웹 서버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저런 브로커들도 잘 동작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저런 브로커들이 여러 대 있고 특히나 이제 하나의 토픽을 여러 개 파티션으로 나눈 다음에 그걸 또 복제를 하다 때문에, 그러면 실제 그 리더가 누구냐 이제 그런 부분도 리더는 잘 선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Q이기 때문에 실제 그 프로듀서는 엄청나게 빠르게 어떤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만약에 컨슈머가 이제 데이터를 천천히 소비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 데이터를 생산하는 거랑 소비하는 그 비율이 속도가 이제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 이제 프로듀스 쪽에서는 그 풋하는 리퀘스트 큐가 길이가 길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웨이트 타임이 늘어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의 불균형은 없는지, 그래서 저런 매트릭을 보면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반대로 이제 그 컨슈머 입장에서는 이제 컨슈머가 또 빨라지면, 지금은 이제 제가 프로듀서가 되게 빠르게 그 데이터를 생산해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반대로 프로듀서는 천천히 데이터를 생산하고 컨슈머가 되게 빠르게 데이터를 소비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컨슈머 입장에서는 그 리스판스 큐 같은 거라든가 또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없으니까 다음 데이터를 읽어가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는 저런 시간들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결국에는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이렇게 그 생산이랑 소비하는 속도가 거의 비슷해서 저 큐에서 어떤 밀리거나 아니면 뭔가 처리가 안 돼가지고 대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이제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관련된 지표들을 보는 게 좋다는 의미고,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이런 브로커들이 일종의 웹 서버 같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네트워크로 이제 데이터들을 주고받다 보니까 패킷 같은 게 이제 실제 드랍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나 왜 저런 현상이 나오냐면 이제 그 MSK 같은 경우는 실제 뭐 HTTP 리퀘스트처럼 어떤 그 작은 양의 데이터를 그 리퀘스트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용량의 데이터도 이렇게 밀어 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패킷 사이즈가 커졌는데 이런 브로커들에서
처리할 어떤 네트워크 밴드위스라든가 아니면 저 서버들의 자원이 모자라서 이런 네트워크 패킷 드롭 같은 것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MSK는 인메모리 큐하고는 다르게 데이터 자체를 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저 디스크가 풀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디스크 볼륨도 어느 정도나 쓰고 있는지, 풀은 안 날 건지 이것도 이제 확인을 매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런 브로커들마다 토픽 수는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브로커에 너무 많은 토픽을 갖고 있다 보면 실제로는 이런 각 토픽들이 이런 디스크의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맥스 오픈 파일 개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너무 많은 토픽이 있어서 이제 브로커들이 감당이 안 된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모니터링 포인트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들이 지금 이렇게 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일부만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지표들을 모니터링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고 저희 디벨로퍼 가이드에 보시면 이제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이제 필요한 부분은 이제 알람을 걸어서 이제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은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거냐.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은 MSK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쓰실 때 볼 수 있는 거는 이 스트림과 샤드 개수 정도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MSK랑 조금 더 다른 점은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논리적으로 스트림이나 샤드 개수밖에 보여주지 않고 실제로는 이제 풋하고 get하는 저런 API를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런 API들의 제한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즉 풋 같은 경우는 최대 1MB의 페이로드까지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고 이걸 초당 이제 1000건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이제 이런 제한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get을 해갈 때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최대 한 번에 초당 10메가까지 읽어갈 수 있고, 그리고 초당 한 번 콜을 했을 때 10,000건의 레코드, 10,000건의 데이터를 읽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실 부분은 이제 샤드별로, 즉 하나의 샤드에 대해서 실제 초당 5번의 리드만 허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200ms 간격으로 이제 읽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데이터를 읽어가면, 맥스로 다 읽어가면 한 200ms는 기다렸다가 다음 데이터를 하나의 샤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읽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이제 이 샤드 개수가 부족하게 되면 이제 뭐랄까 아무리 읽어가려고 하더라도 이런 제한 조건 때문에 컨슈머들이 웨이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샤드 안에 데이터가 이제 컨슈머가 읽어가지 못하고 계속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부분만 잘 모니터링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샤드를 얼마나 더 늘려야 되겠다. 아니면 또 이제 샤드를 안 늘려도 되겠다. 아니면 또 이제 컨슈머가 충분히 빠르게 읽어가기 때문에 샤드를 줄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부분을 다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샤드 안에 이 레코드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느냐, 처리를 하지 못하고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모니터링 포인트고요. 그래서 실제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도 여러 가지 모니터링 지표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get record, iterate age 밀리세컨드라고 하는, 즉 얼마나 오랫동안 처리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게 길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제 컨슈머 쪽에서 뭔가 웨이트를 하고 있거나 그래서 빠르게 읽지 못하거나 아니면 컨슈머를 충분히 빠르게 읽고 있는데 지금 샤드 수가 부족해서 컨슈머들이 이제 초당 5번의 읽기 제한에 걸려가지고 계속 웨이트를
강제적으로 웨이트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을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샤드 수를 늘려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외에는 이제 리드나 라이트 할 때 에러라든가 아니면 이제 마찬가지로 샤드 수가 부족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제대로 풋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그 디벨로퍼 가이드를 참조하셔서 좀 확인해 보시고 적절한 알람을 걸어두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이제 MSK와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 두 가지의 이제 모니터링 매트릭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런 그 계기판 같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약간 MSK 느낌이고 사실은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그 계기판이 약간 그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의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렇게 아무리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그 모니터링 지표를 준다 하더라도 이게 또 너무 많으면 사실상 거의 없는 거랑 똑같이 의미가 없거든요. 또 반대로 너무 적어도 사실상 모니터링 못하는 수준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솔루션을 선택하실 때 이제 고민을 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실제 모니터링 하실 때도 사실상 많은 지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중에 몇 개의 핵심 그 지표들 위주로 일단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제 쭉 얘기했던 게 MSK 즉 오픈소스 카프카랑 그리고 오픈소스 카프카를 이제 저희가 메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MSK랑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그러면 이제 운영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운영이 얼마나 쉽고 편한지랑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자유도를 가지고 이 설정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이걸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오픈소스 카프카는 자유도는 정말 높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EC2에 실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모든 설정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EC2의 커널 설정을 바꾼다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수록 이제 운영 부담은 커지시는 거죠.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뭐 디스크가 풀이 났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저 브로커 서버들은 잘 동작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모두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클러스터를 그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브로커를 넣었을 때도 추가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직접 하신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은 그런 어떤 그 물리적인 부분들 서버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전혀 보이지가 않고 실제 논리적으로 그 어떤 스트림이 있고 그 스트림이 몇 개의 샤드로 되어 있는지 그것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사용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유도는 떨어질 테지만 운영할 때는 상당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MSK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둘의 중간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WS가 제공해 드리는 거는 그 카프카를 만약에 EC2 같은 그런 어떤 그 VM이나 물리적인 서버 위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했을 때 그런 인프라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관리를 저희가 쉽게 해줄 수 있도록 대신해 주는 그런 약간 장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원래는 뭐 EC2에 설치를 하셨다면 직접 접속을 하셔가지고 그 클러스터 접속해서 이제 뭐 디스크 사이즈도 볼 수 있고 그때 뭐 클러스터 그 EC2 인스턴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로그라든가 이것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그 인프라 자체를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MSK를 쓰신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허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자유도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냥 카프카를 EC2에 설치하고 쓰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운영 부담은 줄어들고 운영 효율성은 그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운영하고 실제 그 자유도라는 관점에서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해봤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솔루션을 좀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이 그 세 가지 솔루션들,
그러니까 오픈 소스 카프카, 그다음에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 그다음에 그 MSK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하나 이제 그 표로 정리하면 대략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가고 여기서 뭐 스루프 같은 거가 조금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 카프카랑 MSK는 그 무제한인데 뭐 키네시스 스트림은 그 샤드로 스케일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 이거는 뭐냐면 사실 무제한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브로커를 계속 넣어주면 브로커를 계속 추가를 해가지고 클러스 사이즈를 켜주면 결국에는 이제 스루풋은 더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키네시스 같은 경우는 샤드를 늘리면 하나의 스트림에 대해서 샤드 수를 늘려줌으로써 저희가 스케일 업을 하고 스케일 다운을 하고 그러니까 스케일 그렇게 그 스루풋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에서 제한하고 있는 맥스 샤드 개수 즉 하나의 스트림에 대해서 최대 몇 개까지 샤드를 늘릴 수 있는지 그 제한 범위 내에서는 샤드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거의 무제한으로 이제 스루풋을 올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 정도만 조금 오해를 안 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의 이제 반복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러한 MSK랑 그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러한 MSK랑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스트리밍 스토리지를 한 형태로 썼을 때 우리가 어떠한 아키텍처를 구성해 볼 수 있고 어떤 때인지 그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대표적인 패턴이 데이터 허브인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면 그 위쪽에 있는 거를 업스트림, 즉 이제 강으로 비유한다면 그 상류가 되겠죠. 그다음에 아래쪽이 다운스트림, 하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업스트림 쪽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다운스트림 쪽에서 이제 받는 건데 이제 업스트림 쪽에 그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이런 프로듀스들이 여러 개 있고 다운스트림은 또 이렇게 한두 개쯤 있다 했을 때 이것들을 각자 다 연결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업스트림 쪽에서 프로듀서가 하나 더 추가가 되면 이렇게 다운스트림 쪽에 그 컨슈머들랑 연결을 하기 위해서 선이 이렇게 두 개 그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MSK나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쓰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프로듀서가 하나 늘어난다고 해서 그 늘어나고 그다음에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이쪽에 컨슈머들이랑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선만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 거죠. 반대로 컨슈머가 하나 추가되어가지고 그 업스트림 쪽에 있는 프로듀스랑 다 연결을 해야 된다면 이런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그림, 즉 데이터 허브를 쓰지 않는다면 이렇게 메쉬 형태로 계속 연결이 그 추가될 텐데 지금 그 데이터 허브 형태로 이렇게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 MSK를 쓰시면 그냥 하나만 이렇게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 자체가 상당히 단순해지죠, 연결이.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쪽에서는 보통 프로듀서랑 컨슈머를 1대1로 바로 매핑을 했지만 이쪽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중간에 그 MSK나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하는 스트림 스토리지를 써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약간 어싱크로스하게 그러니까 비동기적으로 동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런 구조에서도 비동기 형태로 그 구현을 할 수가 있지만 대체로는 이런 경우는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비동기보다는 동기 형태로 많이 동작을 하게끔 설계를 할 거고 그렇지만 이런 그 중간에 스트림 스토리지 같은 걸 사용했을 때는 이게 한번 데이터를 받고 그다음 그 받은 데이터를 다시 이쪽에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에 있는 프로듀스 입장에서는 이쪽이 제대로 전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당장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약간 비동기적인 그런 식의 그 아키텍처를 가져갈 때 이런 걸 활용을 한다. 그래서 이 MSK나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 데이터 허브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이 데이터가 만약에 이벤트라고 가정했으면 그 여기에 있는 업스트림 쪽에서 이벤트를 계속 보내고 다운스트림 쪽에서는 그 이벤트를 필요한 이벤트만 계속 수신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중간에 약간 이벤트 버스 역할을 해주는 그런 구조를 이제 설계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예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 가운데 지점에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나 혹은 이제 MSK를 쓰시고 그다음에 이 왼쪽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EC2나 뭐 ECS나 아니면 람다에서 데이터를 계속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소비하는 것들은 여기에서 그냥 하나씩 연결을 해서 그냥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EC2에서 뭐 키네시스 그 데이터 파이어스랑 바로 직접 연결한다든가 람다에서 이렇게 직접 연결한다든가 하면 이게 되게 복잡한 선들이 그어졌을 텐데 지금 이렇게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나 MSK 같은 걸 써서 이거를 데이터 허브로서 아니면 또는 이벤트 버스로 활용을 함으로써 이제 단순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는 아마 지금도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쓰셔서 그 전체적인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하실 건데 거기서 이제 자주 보이는 이제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데이터 허브랑 되게 유사한데 약간 이제 로그를 그 모아준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웹서버 같은 경우에 액세스 로그들이 이렇게 쭉 쌓일 텐데 그 액세스 로그를 어딘가에 한 번에 저장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 여러 서버들의 액세스 로그를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나 MSK에 넣어주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데이터들이 쌓이고 그걸 모아서 어딘가에 저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들한테 전달한다든가 이런 구조로 이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의 이제 얘는 보통 이제 그 웹 분석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즉 클릭 스트림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웹 서버에서 뭔가 로그를 계속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나 MSK에 넣어주고 그걸 가지고 실시간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죠. 키네시스 데이터 어널리틱스 같은 걸 써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서 실제 그 보여주거나 활용을 하는 이제 이런 구조로 했을 때 이때 데이터를 그 보내주는 로그를 수집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런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과 MSK가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IoT 이제 IoT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센서들 아니면 이제 저희들 같은 모바일 핸드폰이나 이런 모바일 기기들 아니면 이제 자동차들 이런 데서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시그널 같은 것들이 센서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이게 들어올 텐데 그런 데이터를 그 모아서 이제 비주얼라이징 한다든가 아니면 AI, ML을 해서 뭐 프로딕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예측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분석을 해서 뭐 그 스마트 팩토리를 한다면 그 품질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다른 어떤 IoT 기기에 이벤트를 전달을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중간에 이런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과 MSK를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간단한 예로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이제 그 IoT 이런 MQTT 같은 걸 써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모으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제 S3 같은 데 저장을 해서 아테나로 분석하는 이제 이런 식의 아키텍처도 이제 구성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결국에는 그 어떤 데이터들이 즉 여기 이쪽에 보이는 어떤 데이터들이 발생하는 이런 프로듀서들의 데이터를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나 MSK를 써서 모으고 그걸 모아서 어딘가에 저장하고 분석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패턴인 거죠. 지금까지 쭉 본 것들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자주 활용되는 패턴이 저 이벤트 소싱하고 CQRS 즉 커맨드 쿼리 responsibility 세그리게이션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상태 같은 거를 저장을 할 때 그 MySQL 같은 RDB에 저장을 하고 그 상태가 변하면 그 RDB의 값을 그냥 변경하는 식으로 이제 상태를 저장하는데 이벤트 소싱이라고 하는 방식에서는 그러면 그 상태에 대한 변화를 어떤 로그 형태로 그냥 쭉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했다가 실제 읽을 때 그 로그들을 합쳐가지고 실제 최종 상태를 이렇게 확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하는
그 아키텍처 패턴이 이제 이벤트 소싱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이벤트 소싱하고 그 잘 그러니까 자주 활용이 되는 부분이 이 커맨드 쪽, 즉 실제 데이터를 넣어주거나 요청을 하는 쪽하고 그 데이터에서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를 쿼리하는 그 역할을 분리를 하는, 즉 커맨드 라인, 커맨드 사이드, 쿼리 사이드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하는 이런 패턴은 이제 CQRS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식의 일반적인 아키텍처가 활용이 되거든요. 즉 어떤 라이트 할 때 큐에다 받아주고 그다음에 그 이벤트를 저장을 했다가 이벤트 핸들러에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리드 쪽에서 요청을 하면 이쪽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읽어서 보내주고. 근데 이랬을 때 그 MSK랑 그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은 저런 패턴을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그 카프카 같은 걸 활용하시면 저런 이벤트 큐랑 이벤트 스토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카프카 토픽이 되고, 그다음에 저 이벤트 핸들러 역할을 하는 게 카프카 스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일종의 카프카를 약간 DB처럼 활용을 하고 인터랙티브 한다든가 인터랙티브하게, 그러니까 대화식으로 실제로 그 별도의 다른 어떤 그러니까 스탠드얼론으로 프로그램을 띄워서 실제 거기에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뭐 통계를 낸다든가 아니면 ETL 작업을 해서 그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카프카 스트림인데요. 그래서 저 카프카 스트림 안에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스테이트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변경된 데이터를 다시 또 카프카에 넣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그 읽기 요청을 하면 그 뭐 슬라이딩 윈도우로 뭐 가령 10초 간격으로 어떤 그 UV라든가 아니면 PV 같은 계산해달라. 이제 그러면 이제 카프카 스트림에서 계산해서 실제 그 리더 쪽에 전달해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그 키네시스 스트림을 썼을 때는, 데이터 스트림 썼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저 카프카 역할을 해주는 게 그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 하고, 그 다음에 카프카 스트림 역할을 해주는 게 키네시스 데이터 어널리틱스 SQL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SQL을 쓰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가정해보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필터링을 한다든가, 즉 뭐 이런 섹터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뭐 테크놀로지만 필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이거를 시간순으로 쭉 들어올 거기 때문에 뭐 시간 단위로 그룹핑을 해서 계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섹터 단위랑 시간 단위로 그 그룹핑을 해서 계산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이런 스팀으로 들어온 데이터끼리 조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외부에 즉 S3 같은 곳에 조인할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그거 두 개를 조인해서 결과를 내보낸다든가, 아니면 이제 저런 그 데이터들 가지고 어노멀리 디텍션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이제 이런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 어널리틱스를 이용을 해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과 키네시스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활용하시면 저런 이벤트 소싱하고 CQRS 같은 거를 실제로도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 했던 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 람다 아키텍처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람다 아키텍처에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나 MSK가 활용되는 부분은 스트리밍 스토리지로서 이런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음에 받아가지고 팬아웃 시켜주는 부분, 아니면 이 스트리밍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쪽에서 이제 스트리밍 스토리지 역할을 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됐었고, 그다음에 이런 람다 아키텍처를 조금 발전을 시켜서 이런 배치 레이어와 스피드 레이어 하나를 통합을 해서 만든 게 이제 카파 아키텍처인데, 이런 카파 아키텍처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 스트리밍 프로세스를 할 때 이 스트리밍 스토리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즉 배치 레이어에 있는 이런 로우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역할을 스트리밍 스토리지가 대신해 주는 거죠, 같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카파 아키텍처에서도 이제 MSK나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 같은 거를 이제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크게 그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리밍하고 MSK는 그 디스트리뷰트 큐인데 스트리밍 스토리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순서 보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시에 소비하는 것들, 그리고
그 퍼시스턴트하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에 큐이기 때문에 프로듀서와 컨슈머 사이를 디커플링 해주는 그런 그 역할도 해준다. 그리고 저 둘을 선택을 할 때는 운용 효율성과 어떤 자유도 측면에서 둘을 잘 조율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 두 개의 솔루션들이 자주 활용되는 아키텍처 패턴은 데이터 허브나 이벤트 버스 또는 이제 로그를 그 모아주는 통합해주는 그런 역할. 그다음에 이제 IoT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메이트 소싱하고 CQRS 같은 아키텍처 패턴에서 주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